네, 12월 16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로 순서를 좀 바꿔서 코람코 에너지 리츠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지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일단 의무공포 자료고요. 근데 리츠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피스가 갖고 있는 장점과 그 다음에 리테일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람코 에너지 리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도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SK 네트워크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187개 주유소, 그 다음에 주유소 내에 있는 토지, 건물, 건축물 등을 이제 매입을 한 거고요. 주요 임차인으로는 현대오일뱅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임대료비 중에 80% 이상을 10년간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게 그 주유소를 임대했다고 해서 이 리테일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주유소 업황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유소는 주요 지역 내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매입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수도권 50%, 주요 광역시 20% 되는 이제 땅을 평당 1,100만 원에 구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오피스가 갖고 있는 장점, 그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테일 쪽에서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지역이 수도권 광역시가 70%가 넘고, 그 다음에 오일뱅크가 10년 동안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리테일과 같이 기본적인 수익 안정성이 이익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성장성까지도 볼 수 있는 건 이제 최근에 QSR이라고 하는 그 드라이브 스루 같은 매장들을 이제 주유소에 유치하는 게 좀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데,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쪽에 이제 현재는 20개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매출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부지는 500평이 넘는, 그리고 평당 1,100만 원 정도 되고, 상업지역 20개, 준주거지역 50개, 그다음에 1, 2종 주거지역 6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1년 주당 배당 기준 배당 수익 6.5% 정도로 타 리츠 대비 배당 매력 여전 유사하게 갖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츠 대비 그러면은 단점이라든지 좀 한계 같은 건 없나요? 굳이 리스크를 하나 찾자면은, 이제, 이 부동산 개발로 전환할 때 이 주유소에 대해서 환경 전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지가 돼 있는 것은, 일단 그 환경 비용이 발생할 경우 SK 네트워크스에서 300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오일뱅크가 부담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걸리는 시간에서의 좀 지연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순서로 돌아가세요. 2차 전지 산업 고정우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2차 전지 산업 전고체 전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고체 전지의 이제 시장 진입 시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공급업체들의 양산 시점, 그리고 수요업체들의 이제 사용 시점을 종합해 보면 2025년 이후부터 시장에서 전고체 전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전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이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양산 시점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로 지금 공식화했고, 삼성 SDI는 2027년 이후로, 그리고 퀀텀스케이프는 2025년이랑 2026년 요 사이 이후로 양산을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전고체 전지 양산 시점과 국내 이제 현대차의 전고체 전지 사용 시점이 이제 겹친다는 건데요. 최근 이제 현대차는 전고체 전지를 탑재한 전기차 양산 준비는 2027년에 할 것이고, 양산은 2030년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고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시장 규모는 2025년에 15기가 정도, 2030년에 121기가 수준으로, 시장 비중은 로우 싱글 수준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분명 전고체 전지는 차세대 2차 전지 기술임은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소 10년 사이에
지금 메인스트림인 리튬 이온 전지보다 영향력이 이제 세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이제 전망하기 때문인데요.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1월에 스펙을 통해 상장한 폭스바겐이 투자한 이제 퀀텀 스케이프의 2027년, 28년 전고체 전지 이제 가격입니다. 한 $70 수준으로 이제 높기 때문에 수율 등을 감안했을 때는 $70보다 이제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의 기술 경쟁력은 높을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향력 확대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스플레이 산업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이 이제 컸습니다. 주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제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된 건 일본 유리기판 업체, 시장 점유율 한 20% 가까이 되는 업체인데 NEG라고 하는 업체의 일본 정전 사고 영향이 이제 이슈였습니다. 내용은 지난 12월 10일에 일본 유리기판 업체 NEG의 일본 다카츠키라는 공장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라인 정상화에 4개월이 걸린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정상 공급이 2021년 1분기라고 보면 그 전까지 유리기판 공급 감소로 LCD 수급은 타이트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LCD 사업 전망을 단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정전 사고에 따른 최대 수혜는 중국 패널 업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유는 중국 패널 업체들은 유리기판 공급망을 코닝, AEG, NEG로 이미 다변화해놔서 이번 이슈와는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NEG 유리기판 사용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80% 정도 수준에 이르고요. 일본 다카츠키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리기판은 LG 디스플레이 파주, LCD 공장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LCD 공장이 중국 광저우랑 한국 파주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LCD 사업은 단기적으로 수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전사고 실제 수혜는 영향이 없는 중국 업체로 보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는 피해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NEG라는 업체로부터 유리기판을 공급받는 비중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이쪽에 정전사고 발생에 따른 유리기판 감소, 당연히 LCD 패널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LGD를 보면 이게 지금 차트 주가를 보면 이게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 연말이니까 반영되는 것 같은데 타사 보고서에서 내년 이 영업이익 전망을 되게 좋게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센하고도 아직 차이가 있는 숫자 정도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 내년 시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이제 기업에 대한 중심은 사업에 대한 중심은 LCD보다는 OLED 중심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투자 포인트는 간단하게 OLED 중심으로 조금 가져가시는 게 이제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중소형과 대형을 전부 다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중소형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쪽인데 이 스마트폰은 최대 고객사가 이 업체는 애플입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의 이제 주문 물량에 따른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패널 공급 증가의 수혜는 저희가 기대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내년에 규모의 경제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갖춰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익 기여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어느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21년은 매출은 25조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3,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NEG 공장 4,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정전 사고 관련돼서요. LGD 가동률에 어느 정도 좀 영향 줄까요? 일단 광저우 공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 자체는 이제 100% 정도 유지가 될 텐데 100%보다는 이제 높게 유지가 될 텐데 파주 공장 같은 경우는 일본 타카츠키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유리판이 전량 다 공급되기 때문에 이쪽의 가동률 하락 자체는 저희는 불가피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쪽이요. 삼성 SDI랑 퀀텀 스케이프 쪽은 기술 원천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기술 무기고체 쪽이긴 하지만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무기고체질 내에서 황화물계랑 이제 폴리머계 또는 이제 고분자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제 디테일하게 기술을 조금 오픈하고 있고요. 삼성 SDI 그리고 퀀텀스케이프는 이제 전반적인 큰 골자인 무기고체 전해질까지만 이제 오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딥다이브하게 내려가면 어떤 이제 기술 기반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무기 고체 전해질 기반입니다. 현 대부분 시점에서 그러면 업체별 그 경쟁 우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하면 도요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도요다가 특허에 대해 대부분을 다 도요다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허 관련돼서 저희 한국 업체들이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고요. 도요다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양산 계획 좀 간단히 같이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특허 관련된 내용 자체는 일단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기술 주도권,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특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간다 뭐한다 약간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진짜 보고 있고요. 표 1번 한번 보시면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내 전고체 전지 탑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두 번째 행에 있는데 도요타는 이제 도요타 부사장 케이지 카이타라는 분이 지난 7월 25일 날 오토모티브 뉴스와 이제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전고체 전지에 탑재한 전기차를 한정 생산하는 이제 목표 시점 자체를 2025년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는 이제 2025년 이후라고 이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멘트처럼 지금 수요업체, 공급업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양산 일점, 탑재 시점이 대부분 2025년 이후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전고체 전지의 등장 시점 자체는 2025년 이후로 보시는 게 저희는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리온 조미진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오리온 11월 실적 발표 어제 했고요. 11월 오랜만에 영업이익이 이제 월별로 봤을 때도 감이익이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전년 대비 춘절이 2주 정도 느린 그 시점 차이 때문이고요. 춘절 제거 시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모두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루블 환율이 평가 절하됐기 때문이고 현지화 기준으로 27% 성장 기록했고요. 원재료 부담도 전 법인에서 있었는데 베트남과 러시아는 이제 판촉비를 효율화해서 수익성 방어를 좀 잘했고요. 근데 중국은 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12월에는 조절돼서 분기별로 봤을 때는 큰 이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11월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좀 안 좋아 보이지만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전혀 이제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통해서 12월은 좀 좋을 것이라는 내용 확인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3,969억 원 올해 영업이익 보고 있는데요. 그 경영진의 의지는 조금 더 강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 상승 감안하고 또 현재 동종업체 대비 감안했을 때 현재 동종업체 대비 할인율은 조금 과도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하고 목표 주가 17만 5천 원 유지하겠습니다. 저희 중국 쪽이요. 여기 좀 행간 보니까 좀 춘절 물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춘절이면 내년 1월인데 왜 11월 매출에 영향을 받죠, 이게? 보통 그게 작년에는 1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말부터 그 춘절 관련된 물량들이 보통 유통업체에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련된 물량이 123억 원이 11월에만 입고가 됐었고요. 올해는 관련된 물량이 한 23억 원 정도, 21억 원 정도 이렇게 입고가 되면서 약 112억 원이 적게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매출을 제거해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상 성장한 거고요. 그 매년 발생하는 게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 춘절이 왜 캘린더 데이로 봤을 때 구정이 우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정 시점 차이에 따라서 그 매출의 변동이 좀 생깁니다. 이거는 그러면 12월 달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12월하고 내년 1월에 반영됩니다. 이게 오리온뿐만 아니라 이게 음식료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실적 이익 개선세가 눈에 띄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 워낙 개선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폭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연말 앞두게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시장 분위기도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분들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 관련돼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식품 수요가 올해 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몇몇 업체들하고 확인했을 때요. 기존의 모습들이 뭐 바뀌지 않고요. 저는 비정상적으로 그 팬데믹 때문에 초반에 올라갔던 식품 수요는 사실 좀 부담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정 내 식품 수요 증가하는 그 소비하는 그 모습은 사실 조금 고착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올라가 있는 수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 중심으로 올라가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 대비했을 때 지금 할인율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식료가 코스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았던 게 2009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들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감익이 세게 나왔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교했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 감안했을 때 너무 과도한 그런 시장의 우려가 좀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실제로 지금 밸류에이션 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T 모티브 조수홍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S&T 모티브 발표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 바이하고 목표 주가 71,000원 유지하고요. 지금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전동화 사업의 확장입니다. 전동화 매출액이 2019년에 2,000억 정도 됐었고요. 매출 비중이 한 20.7% 정도 됐는데, 올해 이제 매출 비중이 32%로 올라오고, 2023년까지 대략 한 50% 가까이 지금 올라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수요 회복되고, 이제 전동화 쪽, 9월부터 이제 그 시동 모터, 하이브리드용 시동 모터 매출액들이 지금 넘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양호할 것 같고요. 환율이 빠져서 전분기보다 영업이익률은 소폭 떨어질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실적들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주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 현대 트랜시스로부터 북미 글로벌 OEM으로 전동식 오일 펌프 총 금액은 1,600억 원이고요. 2023년부터 7년간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 트랜시스는 그 현대 다이모스와 파워텍이 합병한 그 현대차 그룹의 파워트레인 회사고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OEM으로 들어가는 공급 계약인데, 이 기존에 이제 오일 펌프는 이제 미션용 오일 펌프고요. 이게 기계식으로 엔진 동력으로 가던 거를 배터리로 지금 바꾼 전동식이라서 이게 전기차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포텐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주가는 최근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현대모비스랑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용 구동 모터를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eGMP 쪽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eGMP 차가 현대차 하나, 기아차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구동 모터 관련된 주요 부품을 모비스에서 이제 자체 생산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나서 일단 내년도에는 eGMP 물량에 대한 구동 모터 주요 부품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물량이 그 다음 2차분, 3차분이 아마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나올 건데요. 지금 모비스하고 그 S&T 모티브의 협력 관계가 기본적으로 모비스는 아웃소싱을, 모든 제품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비스는 아웃소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T 모티브가 모비스보다는 훨씬 더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2차분, 3차분으로 가면서는 S&T 모티브에 참여가 될 거고요. 그게 대략 한 22년부터 시작될 납품 물량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중에는 어떤 이런 수주권들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량이 사라진다라는 걱정보다는 그냥 시장이 커지는 효과들이 더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기존 투자 의견 계속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위더스 제약 이현동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위더스 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무 공표 자료이고요.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 전문 의약품과 퍼스트 제네릭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순환기 용제랑 글공용 용제는 이게 고령화 시대 수혜의 노인성 질환군 약품이고 여기에 대한 매출 37%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실적이 꾸준히 성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자사생동할 수 있는 의약품 매출 비중이 약 70% 이상이고 향후 90%까지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기존에 이제 뭐 고병동성 제제나 퍼스트 제넥뿐만 아니라 특수 공법이 필요한 펠렛이라든지 아니면 항생제인 세팔로스폴린계로도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CMO 허가 품목이 약 219개까지 증가하면서 동사의 매출 비중에도 19.7%를 차지하고 있고요. 향후 신규 제품 출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사의 이제 결산월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되면서 3분기, 4분기만 2020년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요. 특히 3분기 때 이제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영업이익률이 4.6%를 기록했고 이게 이제 CMO 매출이 빨리 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영업이익률은 낮아진 부분은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걸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탈모 치료제인데요. 일단 국내 경구용 탈모 치료제 시장이 연간 1,400억 규모입니다. 탈모인들은 이제 피나스트레이드라는 이게 프로페시아고요. 그다음에 두타스테라이드가 아보다트인데 이런 약품을 하루에 1회 이제 경구 투여 중인데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품목은 이 마이크로스피어를 활용해서 이게 한 번 맞으면은 약 28일에서 84일 동안 이 약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글로벌 및 국내 독점 CMO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임상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변동성을 차지할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옵티팜 나관준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옵티팜 의무공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 측면에서는 동물 진단 의약품 양호한 모습 보였고, 박테리오 파지 국내 캡티브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국내 신규 공급처 확대와 동남아 수출 확대 효과로 박테리오 파지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요. 박테리오 파지 부분이 전반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 키트 국내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키트를 시작으로 동물용 진단키트 사업으로의 확장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종장기 부문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중국 제노라이프 사이언스와 이제 미국 측과 함께 이제 이종최도 연구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년 하반기에 전임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하반기에 전임상 들어가면은 내후년 말쯤에는 임상 IND 신청까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상업성이 높은 이종 최두를 우선적으로 이종장기 연구 개발에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본업 외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백신 후보 물질 1차 동물 실험에서 이제 3주차의 중화항체가 유도가 되었고 8주차까지 5주간 128배 이상의 중화항체 유지가 확인되었고 이번 달 초에는 이제 미니돼지 백신 접종 실험에서 22주간 80배 이상 중화항체가 유지되었음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4차례에 걸친 햄스터 대상 공격 접종 실험에서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하고 항체 의존 면역 증강 등의 부작용이 미발생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옵티팜과 휴벳바이오를 주축으로 한 기관 컨소시엄이 유바이오로직스와 CDMO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GLP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내년부터는 임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부 접속하신 분은 소거 뮤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본업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내년에는 본업 플러스 코로나 백신 관련 모멘텀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철강금속산업 변종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보시는 지금 차트처럼 포스코가 이제 오랜만에 주가가 이틀 정도 빠졌는데 계속 오르다가요. 저희가 이제 철광석 관련된 업데이트 하나 드릴 텐데 뒤에 그림을 봐주시면 철광석 가격 2018년부터 최근까지 트렌드랑 이벤트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광미댐 발레에서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철광석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2019년 7월에 125달러로 이제 굴사이클의 고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좀 약세를 계속 보이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경기 부양과 광산들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다시 또 159달러까지 올라가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2019년 5월에 선물거래 수수료를 1bp로 인상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7월에는 2.5bp로 인상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선물거래 증거금을 15%로 인상했다. 이런 이제 이벤트를 적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선물거래 증거금 인상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약 4% 정도 그제 급락을 하는 걸 경험을 했고, 다행히 어제는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착안할 바는 선물거래 수수료를 이제 2019년 상승기에 2번 올렸었고, 그때마다 이제 철광석 경우는 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결국은 또 빠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한 번 올렸는데, 한 번 증거금리를 올렸는데, 한 번 또 충격은 있었지만 다시 또 어제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마 중국 정부가 그냥 이걸 한 번 올리고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철광석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가면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철광석 가격이 이제 또 다시 떨어지는 거냐? 일단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마 억제될 거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도 2019년하고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경기 회복이라든가 경기 부양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강 경기가 계속 부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광미댐 붕괴 사건이라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니까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한 거고요. 중국 정부는 아마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는 거를 더 올라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중국은 필요한 철광석의 약 80%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호주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호주랑 중국이 사이가 매우 안 좋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석탄이라든가 곡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많이 매기지만 철광석에 대해서는 관세를 못 매기고 있어요. 본인들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아마 그런 관세적인 장벽보다는 이렇게 이제 선물거래 시장의 투기 자금들을 규제하면서 철광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좀 다른 거는 지금은 경기 회복이 글로벌리 진행 중이고 돈이 엄청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철강 시장에서 보면 1, 2월 달에는 계절적으로 철강 재고를 비축하는 시기고 3월부터 5월은 계절적인 수요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온 하락 때문에 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의 기준표인 코스트 푸시는 이어질 것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해외 주식 NH글로벌 스탁스10 말씀해 주세요. 네, NH글로벌 스탁스10 종목 변경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입 이후 절대 수익률 75.6%로 시장 대비 큰 폭 아웃퍼폼한 미국 종목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차익 실현 차원에서 편출하고요. 중국 전자제품 ODM 대표 ODM 업체인 입신정밀을 신규 편입했습니다. 입신정밀은 현재 주로 애플워치와 에어팟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커넥터와 같은 부품들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개로 정리해드리겠는데요. 현재 애플의 웨어러블 제품 판매가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월에 이제 중국 내에서 에어팟 맥스 판매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신제품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대만의 웨스트론이라고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를 이제 중국 공장을 인수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이에 따른 이제 제품 믹스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